이런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체 원유의 한 75% 정도를 혼자서 생산할 만큼 이제 막대한 양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당시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은 넘치는 석유를 이제 국내에서 수요를 다 충족시키고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도는 석유를 어떻게 할까? 그럼 뭐 내다 팔아야죠. 그래서 1959년서부터 소련은 본격적으로 국제 원유 시장에 등장을 해서 석유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캐만 나오는 석유다 보니까 당시 소련 지도부들은 이제 이것들을 열심히 국제 시장에 이제 내다 팔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소련의 소비에트의 경제 체제를 석유 중독으로 몰고 간 또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장 먹기 좋은 떡을 먹느라고 구조 개혁의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됐던 거죠.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냉전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설파를 하고 결국 1980년대 중반서부터 대량의 이제 석유를 사우디가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소련의 몰락을 이제 가져오게 됐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진행하는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이제 석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석유 그러면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3대 원조 석유집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가 빠질 수 없죠. 보통 우리가 이제 러시아 석유 그러면은 되게 추운 곳, 뭐 북극해, 시베리아, 뭐 아주 엄동설안에서 고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고는 합니다만 사실 뭐 러시아라는 동네가 원체 넓다 보니까 러시아의 석유 산업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띠고 그리고 이제 100년 넘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유 산업을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국가가 러시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석유 그러면 중동 지역을 떠올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을 하시는데 뭐 제 방송을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여력이 높은 국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석유를 빨리 생산을 해가지고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이제 사우디라는 평가를 오랫동안 받아왔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셰일로 많은 이제 석유가 나오고 있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석유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는 이제 2017년 통계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미국,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3개 국가가 단연 탑3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석유가 많은 나라가 어딥니까? 라고 이제 보면 좀 의외인 나라들이 눈에 띄어요. 러시아뿐만 아니고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한 4, 5위 정도 이제 가는 거죠. 거의 이란 수준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세계 탑 10 안에 드는 석유 생산 국가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석유도 많이 나지만 원체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1980년대 중후반서부터 이제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돼 있을 따름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석유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러시아 이야기로 들어가 가지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체 정부 예산의 거의 한 절반, 많을 땐 절반, 뭐 적을 때도 한 40% 정도를 이제 석유로 석유 판매 수익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동 산유 국가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러시아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라는 국가의 석유 산업은 러시아라는 나라를 먹여 살리고 러시아 정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는 그럼 석유가 어디서 나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이제 하십니다. 러시아에서 석유는 곳곳에서 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방향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쪽에서부터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9세기부터 러시아의 석유 산업은 시작됐는데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점점 동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도 지금 가고는 있는데 쉽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상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곳곳에서 납니다. 곳곳에서 정말 꽂으면 나올 것 같이 곳곳에 많은 석유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석유가 탐사되는 걸 보고 있으면 이걸 보고 있으면 석유가 과연 없어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석유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따지면
지금은 이제 러시아 땅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별도의 얼마 전에 이제 전쟁을 치러가지고 꽤나 유명세를 탔던 두 나라가 있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두 나라가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러시아의 석유 산업은 시작됩니다. 카스피해라고 해서 내해죠.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이제 바다가 이제 카스피해인데 이 카스피해 서쪽 지방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 소련 이렇게 영토였다가 구소련이 이제 붕괴하면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제 별도의 나라로 갔는데요. 이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이제 바쿠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석유로 성장한 첫 번째 도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석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아제르바이잔은 뭐 종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슬람이나 이런 쪽 연관성이 있는 나라죠. 밑에 쪽에 보면 이란, 그다음에 터키 이런 국가하고 접해 있는 나라인데 19세기 초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 지역을 이제 합병을 했죠. 과거에 오스만 투르크 영역이었다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밀어내고 이제 러시아가 합병을 했는데 19세기 초에 합병을 했는데 이 지역에 가보니까 석유가 있더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1829년,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서부터 이 지역에서는 이미 한 80개 정도의 이제 뭐 원시적인 유정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유정이죠. 석유 우물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판. 그래서 물을 파려고 물을 찾으려고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석유가 나오는 그러한 우물들이 이 바쿠 시내에만 지금의 바쿠 지역에만 한 80개 정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쿠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런 석유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해 보자라는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석유라는 것들은 지금의 등유, 케로신이죠. 등을 켜기 위한 조명용 원료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도시 생활도 하고 야간 활동이 증가하면서 조명에 대한 수요가 이제 대폭적으로 늘어났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명에 쓰이는 기름들을 충당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고래에서 쥐어 짜는 거죠. 향유고래 이 머리에 있는 기름을 퍼가지고 그거를 램프에서 이제 썼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모비딕 같은 그러한 이제 폭염과 관련되는 작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수요에는 한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 풍부하고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보다 풍부해 보이는 석유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게 이제 19세기입니다. 왜 리스크가 있냐면 보통 이 당시는 이제 원유잖아요. 원유에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휘발유가 자동차 이제 연료로 많이 사용되니까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휘발유를 더 많이 뽑아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당시로서는 휘발유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쓰면 이 폭발해버리는 상당히 위험한 연료로 간주되던 게 이 석유의 이제 운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석유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다단계 증류를 통해 가지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걸 분리해서 휘발유, 등유, 경유를 이제 뽑아내는 그러한 기법을 익히면서 보다 석유의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됐는데 그 시기가 이제 19세기 초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바쿠의 옛날 그 기록들 보면 뭐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지만 지금의 화려해 보이는 이제 그 바쿠 시내에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 모습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쿠라는 지역은 오랫동안 이 소련의 석유 산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이제 보고 역할을 이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 정부는 이것들을 이제 옛날식으로 국가가 딱 관리해서 국가가 틀어지고 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기술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1870년도부터 민간에 개방을 했습니다. 자, 와서 석유 사업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니들이 석유를 파고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내봐라. 단지 이제 세금을 열심히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바쿠의 어떤 석유에 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한국 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갈망하는 노벨상의 주인공 노벨 형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노벨이라는 분은 이제 그 노벨 집안이 발명가 집안이에요. 발명가 집안이고 이제 우리는 스웨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러시아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러시아 정부와 납품도 하고 계약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벨 형제가 이제 그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발명품 주로 이제 군수 물품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총도 만들고 뭐 이제 기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소총 계약을 따내고 나니까 필요한 게 뭐죠?
나머지는 쇠붙이는 공장에서 만들면 되는데 개머리판 이런 것들은 이제 나무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바쿠 지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석유가 이제 많이 여기저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석유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 형제가 발명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 이미 석유라는 걸 가지고 상당히 부를 이뤘고, 노벨 가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노벨상의 재원이 이 바쿠 지역의 석유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제 노벨 형제와 바쿠에 대한 이야기 다시 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871년부터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이 바쿠라는 지역에서 이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게 러시아의 본격적인 석유 생산, 석유 산업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정유탑, 나무로 만든 탑들을 만들어 가지고 뽑아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꽂으면 나왔습니다. 꽂으면 나오다 보니까 누가 이제 정유탑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시추를 한다. 그러면 나도 그 옆에. 그래서 빼곡하게 들어선 어떠한 이런 모습들이 이제 19세기 이제 석유 시추의 여러 이제 상징적인 모습들인데, 사실 이렇게 많이 뽑으면 금방 석유가 이제 고갈이 되죠. 고갈이 되기 때문에 금방 없어지곤 하는데, 바쿠에 묻혀 있는 지금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주변에 묻혀 있는 석유는 원체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내도 오랫동안 계속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간인들이 본격적으로 와서 시추하기 시작한 지 한 3년쯤 지난 1874년이 되니까 한 60만 배럴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을 했고, 한 10년쯤 지난 1884년쯤 되니까 한 1000만 배럴 정도 이르는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라고 꼽히던 미국이 주로 이제 펜실베니아, 미국 동부에서 이제 석유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생산량이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러시아가 생산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1880년대에 들어서는 이런 석유를 가지고 증류를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용도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정유소가 한 200개 정도 이상 이 바쿠 지역에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쿠 지역은 이제 시커먼 하늘, 시커먼 기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온 사방 천지가 까만색으로 뒤덮인 이제 그런 도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블랙시티라는 별명을 이제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파도 나오는 석유 덕택에 1889년쯤 되니까 이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미국을 추월합니다.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고의 이제 산유국이 이제 러시아가 됐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19세기의 석유 산업 양대 산맥은 미국과 러시아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스탠다드 오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었고, 그 석유 메이저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말했던 이제 노벨 형제와 이제 관련이 이제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19세기 후반 바쿠의 유정은 이제 세계를 좌우할 만큼 풍요로운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도 이제 러시아 혁명을 이제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혁명을 이제 조직해내고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제 스탈린 동지죠. 스탈린 대원수께서 이제 소시적 시절에 이 바쿠에서 또 열렬하게 또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뛰어다니던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러시아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한 이후에 그 과정에 이제 국가가 되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초반이 되면 이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대폭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돼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제 석유 생산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한 1913년쯤 되면은 러시아의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석유 점유율은 그 전에 한 30%에서 한 9%까지 이제 격감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실 러시아는 정말 이제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혁명이라는 거는 기존 체계를 이제 붕괴시키고 기존에 어떻게 되면 이제 기득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사회 주도권을 쥐는 어떠한 일련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매끄럽게 진행될 수는 없겠죠. 매끄럽게 진행되면 이제 그건 혁명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권은 잡았지만, 사실 볼셰비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를 운영하고 경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 패하면서 상당 부분 땅을 독일한테 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르주아라든지 기존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도망을 가거나 망명을 하거나 이제 맞서는 상황이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하던 사람들이 또 농민들이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또 탄압,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이제 맞닥뜨린 게 볼셰비키 혁명 직후에 이 레닌의 이제 입장이었던 거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정말 극심한 궁핍과 뭐 혼동의 시기가 이제 혁명 직후에 이제 어떤 그런 시기였는데, 이 당시 이제 이 레닌 같은 경우는 그 농민들이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냐면은 이 연료, 즉 산업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원료가 되는 이 석유가 부족하다, 석유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혁명의 완수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 요소로 이제 간주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바쿠의 그 유전들을 빨리 복구하는데 이제 최대의 이제 목표를 맞출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뭐 하지만 이제 민간 기업들은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다들 떠나고 방치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노동자들 뭐 공산혁명을 그 성공시키는 데는 동지적 역할을 이제 했습니다만 시추하거나 생산하는 기술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부족한 게 이제 많았겠죠. 하지만 뭐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1920년대 이제 초반쯤 되니까 이 소련 당시 이제 소비에트 정부는 이 바쿠 유전을 이제 다 국유화를 하고 일단은 이제 생산 체계를 정비하는 데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지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920년 후반쯤 되면은 이제 혁명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석유를 이제 생산을 하고 그 석유를 통해서 그 산업화의 기치를 이제 들고 중공업, 중화학 산업으로 이제 나갈 수 있었던 그것이 이제 바쿠의 유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비에트의 역사는 석유의 역사고 그 석유의 역사는 바쿠의 역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 좀 한숨 돌리고 잘 진행이 됐으면 소비에트가 잘 나왔을 텐데, 소련이 잘 나왔을 텐데, 이때 또 풍우나 어떻게 보면 도살자 여러 가지 별명을 지니신 우리 이제 스탈린 대원수가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스탈린이라는 분은 이제 바쿠 지역에 대해서 되게 정통하고 잘 아시던 분이죠. 자기가 소시적 시절에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석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쿠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디가 이제 포인트인지를 잘 아시던 분이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1930년대 들어서는 상당히 이제 의심증이 심해졌는지 어쨌는지 온 사회를 공포와 경악으로 몰아넣는 이제 대숙청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은 이제 반혁명 분자, 특히 이제 뭐 독일 스파이를 이제 찾아내서 처단하자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공산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군부를 거쳐서 전 사회, 뭐 석유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30년대 이제 석유 산업 관련 분야에서 좀 기술이 있다든지 좀 능력이 탁월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영이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숙청이 돼서 총살되거나 아니면 뭐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했으나 어쨌거나 이 바쿠의 이 유전들은 이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이 이제 독일과 맞서서 동부 전선에서 정말 처절한 전투를 벌이면서 결국은 승리하는데 이제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소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당연히 또 바쿠 지역의 석유를 이제 다시 또 뽑아내는데 이제 주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1800년대 19세기 때부터 쭉 뽑아내다 보니까 벌써 이 시기쯤 되면은 거의 한 100여 년 정도 이제 석유를 이제 막 뽑아냈던 거죠. 이 정도 석유를 이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체계적인 지질에 대한 뭐 분석, 그 다음에 단계적인 개발 이런 게 아니고 상당히 난개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당시 기술로 찾아낼 수 있는 유정들은 이제 상당 많이들 이제 소진이 됐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카스피해 주변, 지금 이제 바쿠 주변 지역에 이제 석유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 소련의 그 석유 생산은 이제 그 카스피해 서쪽 바쿠 지역에서 카스피해 북쪽보다 더 위에 있는 지금의 이제 볼가 우랄 분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사진이 이제 그 볼가 우랄 지역의 이제 사진인데 그냥 대평원이죠. 그냥 구릉지가 있고 쫙 펴인 평원인데, 이 지역에 이제 석유가 이제 많이 묻혀 있던 거죠. 이 지역에 석유가 많이 묻혀 있다는 것들은 이제 1929년 정도부터 이제 발견이 됐는데 잘 개발은 이제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쉽게 캐낼 수 있는 바쿠 지역이 이제 우선이었고, 이 지역은 이제 새롭게 뭔가를 이제 설치를 하고 깔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개발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2차 세계대전 와중이던 1940년에도 뭐 한 200만 톤 정도를 이제 뽑아내면서 석유 자원 이제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 뭐 전쟁이 이제 본격화되니까 다 방치됐던 거죠. 그래서 1945년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10년 후인 1955년까지 이 볼가 우랄 지역은 저기 석유가 많아.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여력은 없어. 라고 해서 방치가 됐었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이제 방치를 하다가 그 이후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시작됐던 거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충 카스피해 저 멀리 이제 북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또 기름밭이에요. 그냥 꽂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1955년부터 1960년 한 5년 만에 소련의 전체 석유 생산량이 2배 이상 이제 증가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석유가 이제 등장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59년쯤 되니까 이 소련은 당시 이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던 국가는 미국, 1등이 미국, 2등이 베네수엘라였는데, 베네수엘라를 제끼고 세계 2대 2위의 이제 석유 생산국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소련에서 생산하는 석유 생산량은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 뭐 사우디라든지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런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체 원유의 한 75% 정도를 혼자서 생산할 만큼 이제 막대한 양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이제 당시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은 넘치는 석유를 이제 국내에서 수요를 다 충족시키고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아도는 석유를 어떻게 할까? 그럼 뭐 내다 팔아야죠. 그래서 1959년서부터 소련은 본격적으로 국제 원유 시장에 등장을 해서 석유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1959년, 60년 2년에 걸쳐 가지고 막대한 양의 이제 그 석유를 세계 석유 시장에 공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원유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던 이 중동의 산유 국가들은 이 석유라는 것들을 원유를 캐서 자기들이 캐는 건 아니고 석유 메이저들이 이제 계약을 해서 원유를 채굴해서 가져가면 거기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왕실을 돌리고 있었는데,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이제 그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다 망한다 이러면 뭔가 위기감이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좀 주도권을 쥐고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전혀 안 어울리는 나라들이죠. 베네수엘라가 주도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조를 하면서 베네수엘라, 사우디가 주축이 돼서 석유 생산국 연합이라고 하죠. 이제 오펙이라고 하는 지금은 좀 이제 명망이 많이 떨어진 어떤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의 기구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된 게 이제 이 소련의 볼가 우랄 지역에서 나오던 석유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뭐 중동 국가들이 그냥 자기들이 돈 많이 받으려고 해서 오펙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련에서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오던 석유가 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은 넘치는 원유를 마구마구 생산을 뽑아내면서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그래서 뭐 북한에도, 중국에도, 그 다음에 쿠바에도 각 이제 당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 동지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련의 석유 생산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1975년쯤 되면은 이제 정점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0년대 뭐 초반, 60년대 후반 쯤부터 석유 생산량이 이제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약간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 볼가 우랄 지역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를 뽑아냈는데 이게 이제 또 한계에 이제 봉착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 소련은 다시 또 새로운 지역의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시베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0년대까지 계속 석유 생산량은 상당한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그 석유가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면 소련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을 경제학자들이라든지 뭐 자원경제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석유가 너무 넘쳐나도록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제 체제가 어떻게 보면 석유에 중독이 되고 효율성을 기하지 않는 이제 그런 체제로 갔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당시에 이제 볼가 우랄 지역에서 석유 생산량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당시에 소련 공산당 지도부들도 뭔가 생각을 바꿔서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고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서방, 뭐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이 갔던 길을 아마 따라갔을 텐데, 새로운 유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만들어놨던 그런 노후된, 오래된 저효율의 어떤 산업 생산 설비들을 뭐 굳이 바꿀 필요성이 못 느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 1970년대에 들어서 볼가 우랄 지역의 석유 생산량은 좀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서시베리아 지역은 이제 막 개발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요 타이밍이 이제 애매하던 시기였는데, 소련으로서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게도 70년대 초반에 이제 제1차 이제 오일 쇼크가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진 이 석유 자원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들을 새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 우리가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한국 분들은 대부분 저 오츠크에, 저 블라디보스톡 동쪽 끝에 있는 어떤 그런 쪽을 그 시베리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러시아 분들이 생각하는 시베리아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시베리아 지역은 보통 이제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나 이 동쪽 지역은 시베리아하고는 관계없는 그냥 극동 지역으로 이제 분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서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중앙 지역 정도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법한 그런 지역이 이제 서시베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시베리아 지역의 모습은 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끝없는 그냥 나무와 하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거진 이제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석유가 이제 묻혀져 있다는 것들은 1953년쯤에 이제 발견이 돼서 처음 이제 보고가 됐고요. 가스 같은 경우는 1960년 정도에 이제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소련 정부는 이 서시베리아 지역들을 어떻게든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고도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막대한 이제 그 전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서시베리아 지역에 이제 거대한 수력 발전소, 즉 댐을 짓는 작업들을 이제 구상을 몇 개 했었습니다. 근데 하필 이 댐을 짓기 좋은 지역이 지금의 러시아, 과거의 소련에서 막대한 석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그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에 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소련이 이 지역을 이제 댐을 지어가지고 이 지역을 수몰시켰다 그러면 아마 소련의 이제 석유 역사는 또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이제 댐보다는 가스와 석유를 캐자라는 쪽으로 당연히 갔을 거고, 그래서 서시베리아 지역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 들어서 이제 소련의 석유 생산을 주도하는 어떠한 그런 지역으로 됐고요. 지금까지도 이 러시아의 석유 생산의 핵심 지역은 이 서시베리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시베리아 지역의 이제 석유 생산 지역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막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소련 지도부들은 이제 볼가 우랄 지역의 석유 생산이 감소를 하고 여기에 새로운 석유 자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이 석유 생산을 이제 독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이러한 그 우리가 석유를 캐낸다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까지 일단 개발하려면은 뭐 많은 장비를 또 수송해야 되니까 도로가 가야죠. 그 다음에 석유를 캐내기 시작하면은 그 캐내는 시추하는 작업에만 해도 뭐 1, 2년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캐내는 석유를 다시 또 운송하기 위해서는 뭐 탱크로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뭐 도로, 아니면 철도, 아니면 뭐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까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볼가 우랄 지역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전쟁도 있곤 했지만, 어쨌거나 처음에 석유가 매장을 확인하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데까지 한 20년 정도 걸렸는데, 이 서시베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총력을 기울인 끝에 한 8년 만에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이제 보셨던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겉으로 보면 숲이고 하천이 흐르는 이제 이런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은 평상시에는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한 70-80%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발이 푹푹 빠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끼와 이탄 뭐 하는 늪이죠. 늪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 면적의 한 70-80%는 뭐 사람이라든지 차량이 평소에는 다니기가
되게 힘든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작업을 하려면 제일 추운, 사람들이 다니기 제일 추운 겨울철에 가야 돼요. 왜? 꽁꽁 얼어가지고 각종 장비나 중량물들을 옮기기 쉬우니까. 근데 막상 이제 겨울철에는 또 작업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런 지역에서 8년 만에 석유를 뽑아냈다라는 걸 보면 당시 소련이 상당히 다급하게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생산을 시작한 서시베리아 유저는 지금까지도 러시아의 석유 생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이제 담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어떠한 그런 석유 생산량이 지금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곳이 서시베리아, 제일 최근에 개발된 곳이죠. 그 다음에 그 뭐 볼가우랄 또는 뭐 울가보랄이라고 그 부르는 카스피해 북쪽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동시베리아 지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북극해 추운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바쿠나 이런 카스피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중은 이제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 감소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석유 자원은 아직도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서시베리아 다음에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동시베리아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베리아가 끝나면 뭐 지금 극동, 뭐 우츠크라든지 캄차카반도라든지 이런 쪽까지 아직도 무궁무진한 지역에 개발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련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북부 지역, 북극해 주변 지역 지금 이제 얼음이 녹고 과거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생각됐다가 점차 개발이 용이해지는 어떤 그러한 지역에서 가스라든지 석유를 탐사하고 찾는데 많은 이제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시베리아 지역은 지금까지도 많은 석유 생산량을 이제 보이고 있지만 미국 지질 그 조사국 USGS라고 부르는 이제 이쪽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질 자원을 이제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한 80억 배럴 정도가 아직까지 더 개발할 수 있고 뭐 큰 어려움 없이 캐낼 수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수입량이 한 10억 배럴 되니까 서시베리아 지역 그냥 통상적으로 어렵지 않게 캐낼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뭐 가스도 너무 커서 이 단위가 참 실감이 안 나는데 뭐 670조 입방 피트.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자연스럽게 이제 높은 압력으로 이제 액화가 돼 있는 그러한 이제 액화가스 같은 경우도 한 208억 배럴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서시베리아 지역에서 캐낼 수 있는 석유 자원은 이제 무궁무진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 정부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한 지역에서 석유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부랴부랴 다른 지역에서 석유 자원을 또 찾아서 생산하는 어떠한 그러한 패턴으로 이제 쭉 대응을 해봤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석유가 소련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석유를 세계에서 많은 석유를 수출해 가지고 돈을 벌었나를 잘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내에서 석유를 많이 소비를 했으면 그렇게 수출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기껏 찾아놨는데 국내 수요가 소련 당시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획만큼 이 경제 성장이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생산은 늘어나는데 그거를 소모할 국내에서의 석유 수요는 그렇게 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산업적으로 소련에서 만든 옛날 오래된 플랜트에서 만든 걸 가지고 국제시장에서 팔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소련 인민들이 뭐 자동차라든지 미국식으로 어떤 그런 석유를 많이 쓰는 에너지 풍요로운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캐면 나오는 석유다 보니까 당시 소련 지도부들은 이제 이것들을 열심히 국제시장에 이제 내다 팔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소비에트의 경제 체제를 석유 중독으로 몰고 간 어떠한 그러한 또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로 한 1989년 뭐 소련 몰락 직전까지 소련 기준을 보면 계속 생산량은 이제 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수출량은 전체의 한 30% 정도를 꾸준하게 해외에 이제 수출을 이제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석유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 소련은 이제 큰일 나는 구조가 이제 1980년대에 정착이 됐던 거죠. 즉 1970년대 1차 올쇼크, 그다음에 1979년에 2차 올쇼크를 겪으면서
소련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석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숨통이 트이고 경제가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됐고, 당장 먹기 좋은 떡을 먹느라고 구조 개혁의 기회를 이제 놓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들여다보고 있던 사우디의 야메니 석유상이 소련이라는 나라의 취약성에 대해서 간파를 하고 미국, 그다음에 자기네 정부에 가서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냉전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설파를 하고, 결국 1980년대 중반서부터 대량의 이제 석유를 사우디가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소련의 몰락을 이제 가져오게 됐던 거죠. 즉 자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꼭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과거 구소련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소련은 에너지 효율화 보다 적은 양으로 많은 생산을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하게 이제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드렸죠, 보면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가는데 소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똑같은 이를테면은 뭐 $1,000라는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제 모델을 끌고 가면서 결국 몰락의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이제 레이건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당시에 이제 소련의 대규모 해군력 팽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미국도 이제 대대적인 군비 확장에 나서게 됐는데, 사실 소련이 이렇게 대대적인 군비 확장에 나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석유 가격의 이제 인상이었죠. 석유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소련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머니가 넉넉해지고, 그 넉넉해진 주머니를 가지고 이제 비생산적인 군수 부문에다가 투자할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소련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은 이 잠시의 행운이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몰랐던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80년대 중반서부터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행복했던 시절인 삼저 호황이 소련,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뼈아프고 힘들었던 이제 그런 시기였고, 결국 그것이 이제 구소련의 이제 몰락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000년대 초반서부터 다시 소련의 이제는 러시아죠.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일단 뭐 이제 구소련 붕괴 이후에 한 10년 정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죠. 그래서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러시아도 당시 이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2000년대 초반서부터 그것들이 한꺼풀 이제 지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슈퍼사이클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가격도 인상이 되게 됐던 거죠. 때마쳐 2000년대 초반에부터 이제 정권을 잡게 됐던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또를 맞은 셈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 2010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소련의 러시아의 이제 석유 생산은 8배 이상 이제 증가를 하면서, 8배 늘었으니까 당연히 수도 늘었고 석유 가격도 몇 배씩 뛰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던 게 러시아의 부흥, 어떻게 보면 푸틴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이제 그러한 요소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과거에 이제 그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푸틴 대통령하고 러시아 정부는 안정기금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석유 가격이 좋을 때 일정 부분을 띄워가지고 구프 펀드처럼 별도의 기금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럴당 $27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중에서 일부를 띄워가지고 적립을 하고, 그럼 만약에 배럴당 $27가 안 되면 그러면 안정기금에서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쓰도록 하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석유 가격이 이제 부침이 있을 때 당연히 러시아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과거만큼의 이제 그러한 부침은 이제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고는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석유라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석유가 많이 나나?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 원조, 석유 맛집, 3대 맛집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러시아의 이제 석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 러시아 부흥, 그다음에 푸틴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1등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석유도 석유지만 가스에 대해서 열심히 또 개발을 하고 이것을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데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하고 높은 성과를 이제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석유 같은 경우가 360억 달러에서 한 2,800억 달러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됐고요. 가스 같은 경우도 170억 달러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이제 증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초반, 즉 2000년부터 한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 있기 한 그 전까지 푸틴 대통령은 그 돈을 가지고 과거 러시아, 구소련이 갖고 있던, 그래서 러시아를 되게 힘들게 하고 있던 국제적으로 지고 있던 이제 부채를 외채를 이제 상환을 이제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릿수만 많고 낡았던 이제 러시아군을 현대화 시키는데 이제 착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그 현대화 됐던 군들이 세계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충격을 줬던 것이 이제 크림반도 병합으로 나타났던 거죠. 즉 2000년대 초반에 슈퍼 사이클이 있을 때 러시아는 그것들을 나름대로 잘 활용을 했고, 러시아를 어떻게 보면은 뭐 슈퍼파워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의 새로운 강자, 무시할 수 없는 여전한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거의 100년, 뭐 이제 100 몇십 년 동안 생산했던 러시아의 석유 산업들을 주마간산격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둘러봤는데, 그럼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는 또 해봐야 될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죠. 정부 재정 수입의 뭐 40%, 50%를 이제 에너지,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에너지 수출이 일정 정도 계속 유지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석유 수요의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1990년대, 2000년대 유가가 오를 때마다 나왔던 이제 뭐 피크 오일, 석유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석유는 점점 부족하다. 공급이 이제 부족해진다는 피크 오일은 이제 끝난 용어가 됐고, 지금은 이제 피크 디맨드라는 이야기를 하죠. 석유에 대한 수요는 이제 끝났다.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뭐 그래도 2035년, 뭐 30년 정도까지는 현재 정도의 추세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러시아 정부의 이제 예측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러시아의 석유를 이제 책임져 주던 서시베리아 지역의 이제 석유 생산이 최근 들어서 감소를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러시아 석유 생산에서 서시베리아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62%에서 한 56% 정도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된 거죠. 뭐 그 정도는 뭐 있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석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시추정을 뚫는 것들은 한 22% 늘어났는데 오히려 석유 생산량 비중은 줄어들었다. 이 말은 이제 석유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기존에 석유를 찾던 어떤 그런 지역에서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더 힘들고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새로 더 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추운 지역에 가든지 더 깊은 바다에서 뚫든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지역에서 찾아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지역에서 찾아내려면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지역에서 석유를 찾아내려면 일단 비싸죠.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땅에서 꽂으면 되는 거랑 얼음을 헤치고 바닷물을 헤치고 수백 미터, 수천 미터 바다 밑에서 석유를 퍼올린다는 것들은 원가가 그만큼 뛸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유가가, 국제 유가가 뭐 비쌀수록 좋은 거죠. 최소한 배럴당 한 80달러, 한 100달러 이 정도는 수준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4, 50달러 정도 수준이 되면 경쟁력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상당히 이제 힘든 시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석유를 이제 찾는다는 것들은 그만큼 더 높은 기술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러시아 그러면은 뭐 그 정도 석유를, 야 뭐 석유 1년 파봤어? 100년 넘게 팠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러시아가 어떤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그 석유를 극한 정도 환경에서 찾아내는데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 이제 병합 이후에 이제 서방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경제 제재, 여러 가지 제재를 이제 가하면서 러시아는 이런 지역에서 석유 탐사, 시추, 생산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이제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자재, 주요 장비
이런 거 뭐 절대 100%죠. 뭐 99% 이상을 이제 서방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앞으로도 이제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하면 뭐 첨단 기술, 옛날 구소련 시절부터 내려오던 그런 게 있는데 왜 이런 걸 못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기술이라는 건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옛날 그 외나루도에 있는 우주 기지 있지 않습니까? 나로 발사하고 했던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러시아 분들이 이제 술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이제 엔지니어 분들하고 이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 자동 변속기처럼 오토미션처럼 그런 최첨단 기계도 척척 만드는 한국이 이따위 로켓 하나를 왜 못 쏘느냐, 이건 쏘면 날아가는 건데 라고 해서 우리나라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되게 황당해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특화된 기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석유 탐사, 생산 이런 데 있어서는 서방에 대한 의존도가 그동안 높았고 이것이 현재 러시아의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또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 하나는 이 가스죠.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LNG를 통해서 도입하다 보니까 운송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지만, 사실 가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액화로 석유로 실어온다는 것들은 상당히 좀 무모한,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기본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이제 바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9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 계속 이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스망들은 많이 건설이 됐고 뭐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중간에 과거 같으면 구소련이었으니까 다 우리 땅이었는데 독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티격태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티격태격하기 시작한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에서 생산한 가스가 유럽으로 연결되는 대부분의 망이 다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꽤 오래전부터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이제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가스를 약속된 양보다 더 많이 몰래 뽑아 쓰고 있다. 왜 훔쳐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희들은 우리한테 할인해서 이만큼 공급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왜 제대로 공급을 안 해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이제 티격태격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때 또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보복한다고 가스관을 잠그면서 독일을 비롯한 서방이 또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또 난리가 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목줄을 쥐고 갈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뛰어넘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지 않는 새로운 가스관을 이제 건설하기 위한 루트를 탐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유럽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가스관을 둘러싼,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고 터키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 복잡 다단한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시기가 2000년대 초반에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가스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이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러시아와 석유에 대해서 원조 석유 맛집 러시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